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데이터 혁신과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 좌장은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최필근 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실장님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세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최필근입니다. 먼저 장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혁신과 가치 창출을 주제로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SDG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나 행정자료 그리고 공간정보 등 다출처 자료를 활용해서 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럼에서는 공간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세션을 구성했는데요.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는 통계개발원의 박영실 사무관님, 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연구관님,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차미영 교수님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으며,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강혜경 연구위원님과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15분 이내고요. 토론은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을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은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님께서 SDG 지표 개발을 위한 혁신적 데이터 접근, 공간정보의 활용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통계개발원 박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통계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SDG 모니터링 사업 중에서 지표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부터 통계청 공간정보 서비스과와 협업으로 SDG 지표 개발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세션의 첫 번째 발표인인 만큼 SDG 분야에서 공간정보가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과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의 발표들을 통해서 SDG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SDG는 데이터 및 통계 분야에서도 변혁을 위한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SDG의 두 가지 큰 특징과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230여 개의 지표로 SDG가 매년 모니터링이 된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리븐1 비하인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분화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데이터 혁신과 그리고 공간정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SDG 지표 프레임워크는 2014년 말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당시에 중요한 그 선정 기준이 바로 측정 가능성이었는데요. 즉 방법론과 데이터가 완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30년이라는 그 SDG의 미래 지향성을 고려를 해서 당시에는 비록 데이터가 없더라도 지표 프레임워크 안에 지표를 포함시키는 그런 유연성 원칙이 작동을 했고요. 이는 새로운 출처 데이터를 발굴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역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대안적인 출처의 하나가 바로 공간정보이고요. 공간정보가 SDG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포용성과 관련이 됩니다. SDG 기점으로 취약 집단에 대한 분배 근거로서 데이터 세분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데이터 세분화의 주요한 차원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사용되고 이는 공간 정보를 통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간 정보의 활용은 전통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일컬어지는 현장 조사를 넘어선 혁신적인 시도로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자각에 따라서 SDG 지표 전문가 그룹에서는 하이 워킹 그룹으로 WGGI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그룹은 통계 자료와 지리적인 위치 정보를 연계를 해서 SDG 모니터링에 활용하자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초기 3년에는 지표 생산과 관련된 전략을 주로 수립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공식 통계로의 활용까지 그 목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그룹은 구체적인 액션을 도모해내기 위해서 230여 개 지표 중에서 공간 정보가 활용 가능한 98개 지표군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어떤 지표들이 해당되는지 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로축이 17개 목표를 의미하고요. 가로축이 각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 지표 중에서 공간 정보가 활용 가능한 경우를 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도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정보가 경제, 사회, 환경이 전 영역의 지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연사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계개발원은 SDG 지표 가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98개 지표 중에서도 공간 정보가 지표 생산에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24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표 생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지표를 생산을 해보았는데요. 교통 접근성, 도시 내 공용공간 비율, 토지 소모율, 그리고 도로 접근성에 대한 지표를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각 지표 생산에 활용된 자료들을 보면 교통연구원의 교통 빅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용도지역 정보, 행안부의 도로명 주소 기본도,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활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호 연관성이 좀 높은 2개의 지표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목표 9번 사계절 도로 접근성과 관련된 지표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표 11번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 모두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라는 그러한 세부 목표를 점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지표의 측정 사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정 거리 이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지로 접근성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도로 접근성의 경우에는 2km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중교통 정류장에 대한 접근은 500m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m면 대략 5분 정도의 거리로 우리나라에서도 도보권으로 인정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 모두 인구 자료와 그리고 도로 및 정류장이 표시되어 있는 공간 정보를 연계하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간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지표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구 조사에 도로의 인접성이나 교통 정류장의 인접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사원들에게 조사구에서 지리적인 정보를 체크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내에는 해당 공간 정보가 구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항목 추가 없이 지표 산출이 가능했습니다. 지표 9.1.1 사계절 도로 접근성의 지표의 예를 통해서 접근성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총조사 자료와 내비게이션 수치지도 2개의 자료가 활용이 되었고요. 왼쪽이 바로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입니다. 개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기반한 인총 자료이고요. 오른쪽은 도로와 그리고 그 도로의 기준인 2km 버퍼를 형성한 공간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를 중첩시키면 해당 버퍼 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지를 비율로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지표 같은 경우 분석 대상이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중첩에 앞서서 시골 지역을 별도로 추출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표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골 지역 전체의 도로 접근성은 2km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 99.9%이고요.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정류장 500m 이내 전국 평균 98.1%로 거의 100%에 육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가 100%라는 뜻은 아니죠. 이것은 지역별 세분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왼쪽 지도는 시군구별 도로 1km 이내 인구 비율인데요. 도로 접근성 100% 미만인 지역이 어느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지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른쪽은 읍면동별 정류장 500m 이내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 지도인데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좀 더 취약한 지역에는 누가 거주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데 주요한 질문으로 공간 정보와 결합된 인총 자료를 활용하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도로 접근성 100% 미만 지역 중에서 2km 버퍼 밖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보시면 해당 지역 전체의 65세 인구 비율과 비교했을 때 버퍼 밖에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은 정류장 기준 500m 버퍼 밖에 60세 이상 인구 수를 의미하는데요. 색깔이 붉을수록 60세 이상 인구수가 많음을 의미하고요. 이 지역들은 앞에서 보신 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로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고령자와 같은 교통 약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 집단의 사회적인 배제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인프라가 100% 완벽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혜택 또한 과연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또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충북 진천군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정류장도 있어서 교통 접근성, 도로 접근성 모두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있을까요? 추가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 평균 연령은 약 75세 정도이고요. 자가용이 있는 집은 한 두세 집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설령 자가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의 자가 운전은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료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20-30분 정도 읍내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이 마을에 오는 버스는 그런데 4대밖에 없고요. 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여 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도시와 비교할 때 이 시골 주민들의 이동이 얼마나 제약되고 있는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버스 교통 정류장의 운행 정보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본 건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도시와 시골 간의 그 버스 운행 빈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들은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좀 더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와 시골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개념 정의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와 시골 어떻게 보면 잠옷 그 개념들이 명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 왼쪽은 국가 간 도시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부처내 소관법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측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해서 항상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 이에 유엔 해비타트 등 6개 국제 기구가 17년부터 3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개념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그 개념은 1제곱킬로미터 격자 내 인구 규모와 그리고 해당 격자의 군집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번센터의 경우에는 인구 1,500명 이상의 격자 그룹이 55만 명을 충족했을 때 어번센터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어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인구 300명 이상의 격자 그룹이 5,000명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번센터와 어번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가 시골로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도시를 측정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지역의 등장과 쇠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의 기준점을 의거해서 격자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변경과 무관하게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고요. 향후 국제적으로 이러한 격자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DG 자료 제공 과정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도시와 시골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계청도 이에 발맞추어서 격자 기반의 도시화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간 정보가 SDG 지표 개발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공간 정보가 갖는 여러 장점들을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치 정보 기준으로 다양한 자료를 연계를 해서 생산된 통계를 SDG의 모니터링에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모니터링 범위를 확장시킨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료 연계를 통한 그 지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웠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간 자료를 추가로 연결하면 심층 지표까지 개발을 해서 맥락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전국 평균만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공간 정보를 통해서 지리적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후자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간 정보 활용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간 정보가 공식 통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정보는 통계적인 목적보다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그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공간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데이터 신뢰성을 제고해서 공간 정보를 좀 더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을 포함해서 공간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실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김래현 연구관님께서 육상 생태계, 토지 통계의 공간 정보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벗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의 김래현입니다. 오늘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별로 우수 사례나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면 2회, 3회 때는 그냥 하루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목표 15번에 있어서 육상 생태계 부분에 대한 건데, 육상이니까 토지에 관해서
토지 관련 통계의 공간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UN SDG 통계 지표와는 좀 다르죠. KSDG, 지금 오전에 세션에도 얘기가 나왔던 KSDG의 목표 15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갖고 온 거는 앞에 오전에 논의됐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SDG가 국가 아젠다로서 UN SDG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SDG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이행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아젠다죠. 그런데 KSDG의 지표가 UN SDG의 지표를 다 커버해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별 평가는 UN SDG의 지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텐데 KSDG가 그것을 커버하고 아니면 UN SDG의 지표를 모두 다 이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상태여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SDG 이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UN SDG 보고서를 보면 목표 15에 대해서는 한 4개 지표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가 그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표에 대한 통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관련해서 오전에 김성국 교수님께서 이제 목표별로 대표 지표에 대한 이행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SDG에서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림 관련된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였던 17%까지의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년 지표로 봤을 때 거의 17%에 근접하는 이행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 산림 보건 면적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수립한 목표였는데 2020년까지 거의 630헥타까지 와서 그 목표했던 수치를 이행을 다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는 완수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목표 15의 1, 2의 육지 면적 중에 산림 면적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 목표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립한 2040 목표는 산림 면적의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래로 산림 면적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연간 한 2천만 헥타 정도까지, 최근에는 2천에서 8천만 헥타 정도까지 8천 헥타까지 이렇게 감소를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산림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을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글래스고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140여 개국들이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중단한다, 완벽하게 중단한다는데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SDG 목표뿐만 아니라 글래스고 선언에 따라서 산림 전용 면적이 이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도록 힘을 좀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공간 정보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지금 하이라이트 처리된 2개 지표가 국내 통계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황폐화된 토지 비율에 대한 것과 산악지역 녹색 피복 지수입니다. 일단 2개에 대해서 국내에 어떤 행정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집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2개가 다 관장기관인 FAO와 UNCCD 사막화 방지 협약에서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준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공간 정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산악지역 녹색 피복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라는 거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산악, 마운틴 에어리어에 대한 면적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피복이 덮여 있는 비율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 FAO가 산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치표고 모형에 대한 DEM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국가들의 이 산악지역 녹색 피복 지수를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이거에 대한 지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FAO가 제공하고 있는 수치들을 지금 결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9.9% 2000년부터 2018년까지 89.86%까지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요. 근데 이거는 해상도가 300m급으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통계가 아니어서 자체 통계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용한 공간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표고 모델 DEM을 해상도가 공간 해상도가 30m급이고요. FA보다 좀 더 높게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거고, 피복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환경부가 제작한 토지 피복도가 전국 규모를 다 커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것, 그리고 공간 해상도도 30m급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주시에 대해서 해봤는데, 먼저 산악 지역을 이제 면적 추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클래스를 나눠서 아까 약간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식생 지역에 대한 면적을 이제 피복도에서 추출하고 그것을 오버랩 시켜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의 토지 피복 비율을 산정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원주시는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90.7%이라는 이제 수치를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게 앞에 이제 전국 FAO가 제공한 99% 이상의 지수로 나오는 것에 약간 더 작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수 자체는 조금 낮게 분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그 공간 정보를 우리가 중첩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황폐화된 토지 면적 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막화 방지 협약에서 이제 관장하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지표이면서도 그 안에 또 세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황폐화를 정의할 때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가, 토지의 토양탄소가 줄어드는가, 토지 생산성이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또 세부 지표로 하위 지표로 두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제 토지의 기반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초지, 농경지, 습지, 주거지, 도시 지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 나뉜 다음에 거기서의 토지 면적과 토양탄소와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다 각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엄격해서 토지 면적이 1헥타라도 준다고 하면 그 지역의 황폐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토양탄소가 1톤이라도 줄어든다면 황폐화가 진행이 된 것이고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두 개 토지 면적이 늘어더라도 이것은 황폐화가 진행된 것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표에 대한 통계 그리고 그 공간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각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이제 하나의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황폐화된 토지 면적 비율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앞에 그 토지 산림지는 임상도라는 부분이 산림 통계가 따로 있고 국가산림자원조사라는 표변조사 결과가 따로 있고 농경지 초지는 스마트팜맵이라는 농림부 농진청의 통계가 따로 있고 공간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 피복도는 환경부가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국토부는 히스토리컬하게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와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사실 통계가 많은 것도 저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토지 생산성은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통계 자체가 없고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상 생태계에서의 순일차 생산량에 대한 MPP에 대한 수치를 공간적으로 추정해내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MPP에 대한 추정을 지금 방법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올해 전국 규모로 MPP에 대한 토지 생산성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탄소에 대한 부분은 뭐 산림에 대한 것들, 농경지 초지에 대한 것들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공간적으로 뿌려놓은 통계 정보, 공간 정보가 아직 전국 규모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판맵이 농경지와 초지에 대한 것들을 공간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산림지라든지 정주지, 습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황폐화 지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세부 그 통계에 대한 것들을 공간적으로 중복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 후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을 때 목표 15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지표별로 봤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하이라이트 처리가 된 부분을 보시면 토지 면적, 토지 서식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목표 15의 지표에는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SDG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UNFCCC의 기후변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 있는데 SDG 통계가 지금 토지에 대한 통계가 SDG나 UNFCCC의 국가보고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토지 피복 변화, 토지 이용 변화 매트릭스라는 부분인데 각 토지 유형에 대한 연도별 증감의 토지 면적의 증감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근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 10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개발을 부처별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통계는 각 부처별로 국가성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지적 통계는 국토부가 우리나라 전국 규모의 지목 단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지목 단위 지목 통계적으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연속 지적도라는 공간 정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임상도나 스마트팜맵이나 토지 피복도 이런 곳으로 봤을 때 산림지하고도 산림지도 산림청의 임업 통계가 기본 통계, 국가 승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통계하고 차이가 있고요. 농경지에 대한 부분도 농업 통계에 대한 게 농림부에서 나오고 국가 승인 통계지만 지적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통계마다
총합을 봤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한 것도 각 통계별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라는 부분이 부처에서 각 그 통계 항목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수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계 자체는 그 목적에 부합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다 통합을 했을 때는 이것처럼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 통계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 보고서가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 통계라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하나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 통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 통계적인 뿐만 아니라 공간 통계 자체도, 공간 정보 자체도 뭐 보시는 것처럼 산림지하고 농경지가 서로 오버랩되는 맵 자체가 공간 정보 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과거의 행정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간 정보로 이제 같이 중복시켜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정보를 중복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토지 관련 지표의 국가 고유 통계에 대한 것들을 뭐 아까 말씀드린 산악지역 녹색 피복 지수라든지 황폐화 지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중첩 분석에 대한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통합적 토지 이용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공간 정보 기반의 통합된 토지 통계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통합된 통계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승인 통계가 수치적으로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래야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표에 설정하는 것과 이행 검증에 있어서 투명한 통계 그리고 정보 요구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의 가장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토지형 변화 매트릭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 또 MG 그 황폐화 지수와 산악 피복 지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다양한 목적의 식량 안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서는 제 발표 중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박영실 사무관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행정 통계에 대한 것들은 과거 뭐 1940년 이후에 그런 행정 통계가 우리나라는 매년 연년 통계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수집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통계와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은 부족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통계 체계에 대한 것을 행정 통계 기반에서 공간 통계 기반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계 체계로 이제 전환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선진국들은 토지 피복에 대한 것들, 토지 통계에 대한 것들을 이미 공간 정보 단위로 다 넘어가 있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래연 연구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차미영 교수님께서 위성 영상 딥러닝 분석을 통한 지역별 경제 지표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정부 기관들이 특히 이렇게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지금 K-통계로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는 거를 오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부에 있고 그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 오전에 축사를 해주신 우리 노도영 원장님
계시는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학의 입장에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이나 AI 같은 툴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GIS를 활용한 어떤 통계 지수의 개발 이런 쪽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저희 분야에서 관심 있는 어떤 트렌드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금 시작으로는 세 가지의 조금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AI라든지 새로운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통 버스 노선, 뭐 지하철 노선을 고치는 건 쉽지 않지만 사실 버스 노선은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교통량이 현재 노선에 대한 교통량은 알지만 현재 노선이 서브하지 못하는 미지수의 교통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데이터로만은 알 수가 없겠죠.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현재 교통편과 맞지 않아서 타지 않는 사람들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서울시는 KT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모바일 폰이 몇 초에 한 번씩 기지국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10m 격자 단위로 이 격자에서 저 격자로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전 국민의 이동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교통량을 다른 이종 헤트로지니어스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데이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사이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에서는 기존 통계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그 통계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서 물가의 예측을 하는데 섬이 10,000개가 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10,000개가 넘는 섬에 조사원들이 시장 조사를 나가서 뭐 고춧값, 뭐 계란값 이런 거를 조사를 해와서 중앙 정부에 모이는 데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0년 전에 그 일주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걸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오늘의 물가에 대해서 말하는 언급량을 모두 찾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10개가 넘는 뭐 수십 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들을 다 NLP 분석을 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실시간으로 나우캐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일주일 뒤에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인터넷에서 말하는 어떤 담화에 가지는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려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헤트로지니어스한 데이터를 쓰면서 현재 타임 딜레이가 있는 데이터에 보정을 하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2년에 유엔과 같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현재 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정확한 라벨도 있는 반면에 알고리즘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탈세범을 잡는 그런 거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되고 있는데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알고리즘을 쓰기보다는 그 세관원의 어떤 감각으로 수십 년이란 노하우에 기반해서 어떤 그 수입 품목서가 오면은 그걸 보고 이거는 탈세 같은데 하고 조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탈세라는 게 계속 패턴이 변하고 그 조사원이 지식이 쌓이기까지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라벨링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학습을 해서 조사원이 더 적은 수의 품목을 검사를 할 수 있게 AI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다양한 분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지표 생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헤트로지니어스한 소스가 필요한 문제인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같이 적합한 해결 방법을 좀 찾아 나가는 좀 한 가지 솔루션을 찾지 말고 무조건 AI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약간 시도 같은 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희 그룹에서 그럼 어떤 걸 해오고 있고 그게 2번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인가 3번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제 IBS에서 2019년에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런 세팅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 지표를 나이타임 그 불빛으로 측정을 하는 경제학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는 실제 서베이를 가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코스트를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혁신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북한처럼 나이트라이트이 경제 활동은 있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최빈국으로 갈수록 전기 수급이 어려워서 밤에는 보이지가 않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잘 측정을 하지만 또 너무 잘 살면 불빛이 중첩이 돼도 계속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끝을 측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데이타임 이미지를 쓰면 된다라는 연구들이 2016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이거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같이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가장 유명한 연구로는 2016년에 사이언스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 서브사하란 지역을 그 서베이로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가정 조사를 한 데이터와 데이타임 영상을 봤더니 어디가 도시고 어디가 시골이고 어디에 강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정보로 경제 유출을 했더니 두 데이터가 유사하게 잘 맞더라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한 우리나라만이 가진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럼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단지 북한은 가가호 설문 데이터가 없으니까 라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머신에게 뭔가를 맞춰봐라 하는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으로는 이 똑같은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머신한테 이미지를 잔뜩 주고 어떤 경우에는 기초가 되는 경제 지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동에는 몇 명이 살고 현재 어떤 경제 지표가 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주면서 그럼 이 이미지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지도 학습입니다.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라벨이 없이 이미지만 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어떤 사진을 섞여놓은 이미지만 보고 뭐가 개인지 뭐가 고양이인지 안 가르쳐주고 한번 분류를 해봐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지표를 유추하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라벨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라벨을 쓰거나 아니면 라벨을 아예 쓰지 않고 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여러 학습을 쉬운 문제부터 예를 들면 나만의 좋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점차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고 결국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북한의 1km by 1km 격자 단위로 그 생션이 있었던 2006년부터 9년 사이에 경제 제재 동안에 각 그 격자 단위의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일부의 결과들이 이미 퍼블리시가 되었고 논문을 심사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기초 통계가 없는 정말 최빈국 많은 최빈국들이 10년에 한 번도 통계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자 단위로 정말 하이 레솔루션 지표를 사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비교를 해보고 다시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고 아까 우리 박 사무관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격자 단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데이터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매핑을 해야 되는 또 다음 스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격자 단위의 통계가 굉장히 빠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격자 단위 통계를 한국에서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한번 써보자 하고 제시를 한다면 이것도 좋은 모멘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에는 북한 사진들이고 오른편에는 이제 최빈국 동남아에 있는 최빈국 사진들이고 이 사진들 중에서 저희 알고리즘이 맞추는 게 요 C번입니다. C번이고 D번은 실제 사진이고 D는 그 야간 영상으로 했을 때 사진입니다. 네, 또 이 연구를 하면서 또 사이드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그 토지 피복 아까 랜드 커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김 박사님께서 그 전체 토지 중에서 녹지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 격자 안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문을 해서 조사원이 가지 않더라도 어떤 알고리즘들은 뭐 그 녹지에 이게 옥수수인지 벼인지
뭐 보리인지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는 알고리즘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단지 이게 녹지다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분을 해서 도심의 녹지가 전체가 비율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또 인구 비율로 나눠서 인구당 가질 수 있는 녹지의 어떤 향유 면적 그 면적을 구해서 저희가 urban green scale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마다 그 시티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당 녹지의 향유 면적 이걸 계산을 해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GDP가 높은 나라에서는 행복도와 녹지 비율이 GDP보다 더 큰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제 지표가 한 32에서 62 정도 될 때는 GDP가 일단 중요하고 녹지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녹지 비율이 GDP보다는 행복도에 더 중요해지는 어떤 그 변한 시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GDP per capita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좀 나왔었고요. 어제 나온 리포트에서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들의 웰빙을 어떤 요소들이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2022년 보고서가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는데 거기에 저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UGC라는 이 Urban Green Space Degree하고 어린이의 행복도, 어린이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15세 인구의 행복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제 녹지가 많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결과를 넣어주고 저희의 지표를 진짜로 지표 중에 하나로 분석해서 사용하고 리스팅도 했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요게 지금 60개국에 대한 지표인데 요거를 조금 그 통계개발원과 함께 SDG 센터와 같이 한번 100개국으로 좀 확장을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지표로 한번 공식으로 한번 런칭을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지금까지 어떤 경제, 빈곤, 행복, 빈곤과 행복의 뭐 상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봤다면 앞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는 당연히 기후변화, 뭐 환경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자 단위로 경제 지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 있었을 때 재난 전후에 경제 지표가 변화를 했나 안 했나를 봄으로써 재난을 탐지를 하는 알고리즘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홍수가 있었을 때 홍수의 피해를 건물마다 라벨링을 해놓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은 굉장히 많이 부서진 major damage 건물이고 요 건물은 조금만 부서진 조금 minor damaged 건물인데 이렇게 라벨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홍수나 어떤 자연재해가 지나고 나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피해가 몇 % 정도인지를 우리가 스케일을 줄 수가 있고 그럼 조사원이 그 점수가 높은 건물부터 조사를 할 수도 있어서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의 알고리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노란 지역이 저희는 피해가 있다고 유추를 했는데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지역 데이터랑 굉장히 유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freshwater, 담수의 부족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이 J. 파밍레티 박사님 쪽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담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줄고 그 이제 바닷물은 점점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이 정말 심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가뭄 모니터링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 블루닷이라고 전 세계의 저수지와 강에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학습하면서 계속 스케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해양 쓰레기의 포착인데요. 지금 오전 세션에서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성 영상으로 포착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태평양의 한반도의 6배 크기에 달하는 그 garbage patch가 떠다닌다고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그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개발도상국의 바닷가, 해안을 따라서 점점 쌓이는 쓰레기도 영상으로 포착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여기저기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미연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강혜경 연구위원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강혜경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토연구원 강혜경입니다. 네, 그럼 간단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영실 사무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공간 정보를 활용한 SDG 지표 개발을 위한 혁신적 데이터 접근이라는 발표를 먼저 해주셨었는데요. 혹시 지표 개발에 있어서 공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IAEA가 제시한 지표를 국내 기관, 통계청이 아닌 즉 다른 국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주 발표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쉬워 보이지만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지표를 국내로 프로파일링하고 마이크로하게 분석하는 이런 능력이 사실은 아주 얼마나 이런 능력을 가진 기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SGIS를 추진하면서 통계청의 역량이 아주 커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통계청의 능력이라면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분석을 하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과 관련해서는 커멘트 드리거나 이렇게 첨언할 어떤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역량이라면 유엔 기구, 그러니까 국제 기구들이 요청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하셨던 김래현 박사님 발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KSDG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이 UN SDG를 커버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지표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래현 박사님 발표처럼 전문기관들이 분석하고 있는 SDG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제사회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국제기구들이 주는 지표들을 이행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잘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역량이나 어떤 그런 활동 범위를 확대하셔서 국제기구 활동에서 리더 국가로서 조금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박영실 사무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UN 해비타트 그리고 IAEA 이런 국제기구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은 유엔 산하에서 유엔 본부 안에 통계국이 있습니다. Statistical Division이라고. 그리고 이 이제 UNSD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UNSD라고 하는 이 디비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각 국가에게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이걸 위해서 그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들을 그 연대하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이 UNSD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UNGGIM이라고 공간 정보와 통계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직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청에서도 회원국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관으로 아마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보면은 그 유엔에서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을 공간 정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면 언제나 우리가 소위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주도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통계청도 그들에 비해서 역량이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SGIS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유엔 활동들, 국제기구 활동들 아래에서 통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리더 국가로 참여를 해서 우리 목소리를 넣고 그들이 주는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지표들을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SDG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리더로서의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김래현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그 우리나라 각 부처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 정보 시스템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보면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탑 국가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 정보 시스템을 각 소관 부처가 업무에서 쓰시면서 사실 SDG 지표를 고려하고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 SDG 지표로 매핑시키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그런 사실은 이제 각 소관 부처는 자기 업무만 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처들이 스스로 업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만약에 이 공간 정보 기반의 어떤 SDG 지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면 이 통계청의 어떤 약간 리더십 하에서 각 부처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국내적으로 좀 총괄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차미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집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추측 기반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들이 국제기구에서는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산하에서는 유엔 글로벌 펄스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유엔 총회 세크레터리에게 이제 어떤 정세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할 때 늘 집계된 데이터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로벌 펄스라는 이 조직에서 빅데이터, 뭐 공간 정보 기반의 AI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미영 교수님께서 지금 국제기구들하고도 지금 협력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런 국제기구들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이제 제가 기술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SDG 플랫폼 개발, 유엔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플랫폼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SDG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공개를 해놓은 걸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좀 같이 공유가 되면, 국제사회에 공유가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들을 국제사회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알리게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 기술을 국제사회 혹은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계청이 앞으로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지금 3가지지만 아주 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이게 통계청이 그동안 보여주신 역량을 보면서 우리 통계청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 제1회 그 포럼 SDG 달성을 위한 이런 국제사회와 한국을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한국이 통계청을 앞으로 두고 그 국제사회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경 연구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임철희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 SDG를 위한 데이터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환경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저에겐 이번 시간이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발표에서 특히 이제 특별한 의견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계속 고려했으면 좋겠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공간 정보가 이 SDG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선 세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 단위에서의 SDG 이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공간 정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바로 앞선 세션에서는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의 세분화인데 이제 공간적인 세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SDG를 이렇게 다루는 데이터들은 결국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건 혹은 더 세부적인 지역이 됐건 그 지역이 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라고 보겠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의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이 내려지면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가 우리에겐 정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프로세스 하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지역에 대한 진단, 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그래서 세분화된 평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근에 탄소 중립 이슈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같이 드리면 결국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이제 각각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해야겠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각 낮은 단위에서부터 이 SDG도 달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세화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항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중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통계 정보들이 공간 정보랑 융합이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발표 말미에 잠시 나왔던 이 맥락 정보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방향성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전반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구축하고 이제 활용하심에 있어서 결국 일관된 주기를 갖고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회조사들이 몇 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매년 혹은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공간 정보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도 결국 일정 주기를 갖고 구축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적절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기를 항목별로 갖고 데이터들이 구축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림 분야에서 김혜연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서 사실 우리 산림 분야가 공간 정보 측면에서 가장 또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잘 되어 있음에도 현재 이 SDG나 혹은 KSDG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데이터가 있을 만큼 결국 신규 데이터의 구축과 뭐 유지 혹은 그에 대한 운영들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김혜연 연구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저희가 토지용 매트릭스 관련돼서 계속 산림 분야에서 혹은 토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결국 이 티어 3 수준, 즉 공간 정보가 변화하는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어야 결국 이 SDG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UNFCC의 그 메커니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활용을 하고 SDG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토지용 통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뭐 부처나 이 통계에 따라서 다른 토지용 통계들이 결국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또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미환 교수님 발표에서는 저도 이제 원격 탐사를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SDG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비슷한 연구를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아무리 사회 조사를 열심히 하고 모든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사할 수 없고 혹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말씀 주셨던 인공지능과 위성을 접목한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사실 통계 자료나 조사 자료가 부족한 그런 항목들이나 지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범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나 3차 포럼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내의 세부 정보들, 국내의 지자체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철희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강혜경 박사님 그리고 임철희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임철희 교수님께서 그 정기적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4개의 지표로 시범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인총은 사실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이지만 공간정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혜경 박사님 저희 그 분석결과 이면의 작업에 대한 노고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숟가락만 얹었고요. 저희 같은 팀에 있는 윤민희 주무관님 그리고 공간정보서비스과의 신우람 사무관님 그리고 제가 언급은 못 드렸는데 김규현 주무관님 등이 이 지표 생산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도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통계청이 SDG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아이디어를 강혜경 박사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선진국주의를 작년에 이제 부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리드해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제 그 유엔에서 주최하는 여러 회의들을 가보면 이미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포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간 정보와 관련된 통계 생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산림과학원 김내현 박사님 그리고 IBS 카이스트 차미영 교수님과 그 좋은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혜경 박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오셨는데요. 현장에 오셨으면 아마 저희가 작년에 구축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작년에 구축을 했고 영문으로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이긴 하지만 저희 국가의 그런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방법으로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혜경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가 하나 되게 도전적인 숙제를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가 이제 제안한 그런 방법론 적용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거나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도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하고요. 임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같이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UNFCCC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SDG가 2030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후 변화 자체도 롤링을 하게 체계가 만들어졌고 SDG도 2040 뭐 이렇게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개선이 갱신이 되거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지표에 대한 거, 목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른 국제 협약의 목표와 이제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베리아 같은 경우도 보호구역에 대한 게 이제 17%에서 지금 30%로 이제 변경이 곧 이제 확정이 될 거여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갱신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SDG로 다른 국제 협약이 이제 계속 지향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표 연계, 방법적인 연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토지 부분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강혜경 박사님께서는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 리딩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제 부서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또 제가 같이 협업하는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뭐 기술도 무료로 제공하고 시스템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거의 여파는 어떤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똑같은 어떤 표준이 나라마다 공유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된 나라와는 무역도 편하게 되고 그것이 단지 우리는 이렇게 리딩을 하기도 하지만 리딩을 하면서 또 굉장히 국제적 위상도 얻지만 그럼으로써 얻는 무역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같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통계를 공유하고 우리 시스템을 쓰게 하는 것 자체도 또 어떤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줄 것으로 저는 단지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런 플랫폼도 이미 마련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임철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저도 우연히 이렇게 일에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지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모아보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 해커톤이라든지 많은 각자 어떤 다양한 이제 연구소라든지 학교나 어디서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2차, 3차 이제 이런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또 간단하게 뭐 새로 오신 우리 통계청장님의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이디어를 좀 수집을 하고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 알려주는 거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너무 알차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그 강혜경 박사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을 너무 잘해 주셔서 스페이셜 템포럴 휴먼 그 SDG 데이터 분야에서 오늘 그 발표하신 분들이 이 섹션을 그대로 들고 가서 UN 그 세계 포럼에서 발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UN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그 발표자들이 같이 참여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금년 가을이나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지금 아주 잘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우리 그 차미영 교수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들의 행복, 유니세프 데이터 그것을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케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을 사실 그 통계개발원의 SDG 데이터 센터 쪽에 요청을 제안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사실 듣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그 행복 관련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청년 그리고 고령층 적어도 그 3계층은 좀 그런 그 국제 비교와 그런 분야를 우리 그 SDG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리드하고 카이스트와 그 IBS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좀 그런 길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까 언급드린다는 거를 제가 깜빡했는데요. 사실은 IBS랑은 저희가 2월부터 업무 협업을 지금 사실은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시범 생산으로 그 녹지 관련된 지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 그 개발원에 이제 삶의 질 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사실은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우리말로만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포럼이 끝나면 저희가 영문 자막을 지금 다 넣어서 이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이게 보니까 뭐 의견보다는 응원의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이 정말 좋고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포럼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히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SDG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를 생산할 때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연구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 향후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분명히 사용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참여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좋은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 참석자 여러분들의 열띤 논의와 의견 교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최필근 실장님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혁신 관점에서 시각화된 공간 정보를 통해서 SDG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생산하는 시범 사례와 그 방법을 살펴보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처음 개최된 포럼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많은 힘을 보태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는 SDG 2030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의 필요성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또 1세션에서는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가 성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특정 집단의 빈곤 문제, 그리고 자연 환경 보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션을 통해서는 포용성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또 국제 협력의 변화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지표 세분화 방안을 논의하였었고요.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간 정보와 위성 영상, 그 딥러닝 분석 사례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및 SDG 지표 도출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17개 인류 공동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부터 진행된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